안녕하세요. 식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20년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진료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정성을 들여서 활동하고 있는 거는 헤빗스쿨이라는 습관학교 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200여 분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 하면 제일 큰 특징이 기온이겠죠. 온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덥고 힘들고 땀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사실 땀이 많이 난다는 거는 탈수, 몸에서 물이 빠져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탈수가 우리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초여름이니까 6월이니까 마라톤 대회들이 꽤 많아요, 서울에. 그래서 한강변 마라톤 대회 하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여의도라 그랬잖아요. 여의도에 주말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시작점이거나 끝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라톤 운동하다가 쓰러지시거나 아니면은 다치시거나 넘어지시거나 이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뇌경색이나 아니면은 실신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이 굉장히 급격한 온도 차이와 그다음 탈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일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이 탈수가 왜 문제가 되냐면 몸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려면 혈장량이라는 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약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중에서 5리터가 혈액이라고 하죠. 근데 이 혈액이 조금만 몸에서 땀이나 뭐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보충을 못 해주면 그러면 혈액이 조금씩 끈적끈적해집니다. 그게 이제 혈액의 점도라고 하는데요. 이 점도가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고혈당 같은 상황이나 고혈당도 탈수에 의한 거긴 하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혈액이 어떤 점성이 있는 물엿 같은 그런 상태처럼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말초에 있는 혈관들은 당연히 쉽게 막힐 수가 있고 큰 혈관도 막힐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막히는 질환이 심근경색, 뇌경색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탈수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온 조절, 우리가 체온을 조절을 하는 방법이 땀을 내서 체온을 조절을 하는 게 있지만은 그다음 또 시원하게 한다고 이제 갑자기 이제 물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을 틀거나 해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높아져 있던 체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또 낮아지고 하면서 중심 체온은 잘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 피부에 있는 혈관들도 급격하게 확장을 하거나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생기는 혈관의 부담들, 이런 게 혈관에 있는 혈전, 피떡들을 만들거나 혈관에 있는 작은 상처들이 생기게 만들어서 혈전이 막히게 되는 그런 위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뇌경색, 뇌출혈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이 여름에도 또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계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름에도 있지만 사실 겨울,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또 있습니다. 일교차가 늘어나는 시간, 3한 4온 시기라고 하죠. 이런 초봄 때에도 혈관이 쉽게 터지거나 막히는데요. 같은 이유로 이 여름에도 온도가 높아지면서 탈수가 되면서 온도차가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 몸의 환경, 샤워를 하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이런 걸 하면서 혈관이 막히기 쉬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서의 특징에 의한 뇌졸중이 증가하는 이유, 혈장량이 줄어들면서 탈수가 된다. 요거를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배출도 되고 하면서 우리가 음료수 같은 거를 마시게 되는데요. 사실 음료수는 몸에서 물을 빼앗아가는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음료수를 먹어도 소변 색깔이 옅어지지가 않고 진해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몸에서 당이 들어가고 나면 음료수가 우리가 당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당이 들어가 있는 거를 먹으면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혈장에 당분이 늘어나면서 몸에 물을 많이 움켜쥐었다가 더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먹는 만큼 많이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탈수를 더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커피라든지 커피에는 카페인 이런 성분들이 교감신경 광항균을 일으켜가지고 탈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술이나 이런 것들도 뭐 맥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몸에 수분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의 몸에서 물을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탈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거나 아니면 물 아니면은 뭐 차라든지 이런 당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걸 마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탈수가 예방됐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소변을 봤을 때 소변 색깔을 보면 됩니다. 소변 색깔이 짙지 않고 옅은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좋은 색깔입니다. 물론 뭐 비타민 C나 이런 거를 먹은 경우에는 더 좀 약간 밝은 노란빛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제외로 하고 물을 마셨을 때 소변 색깔이 옅어질수록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병적으로 소변이 많이 나오는 그런 요붕증이나 이런 질환에서는 조금 예외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소변을 충분히 보면서 옅은 색으로 가까워질수록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추운 환경에 있다, 더운 환경에 있다 이렇게 온도가 많이 급격하게 바뀌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거나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에어컨을 우리가 쉽게 쓰다 보니까 실내 온도를 막 23도, 22도 이렇게 낮추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혈관에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바깥으로 나가면 또 확 하고 더운 바람을 쐬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뭐 24도 이상, 26도 정도로 맞춰서 우리 체온이 너무 바깥에 30도랑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얼음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도 사실은 체온을 급격하게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바깥에서 더운 데서 얼음 음료를 마시는 건 문제가 될 건 없죠. 더운 환경에서 마시는 거니까. 하지만 에어컨 바람 센 데서 얼죽아식으로 추운 환경에서 얼음을 마시는 거는 체온을 더 많이 낮추기 때문에 그러면 혈관 반응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음료를 마시려면 더운 데에서만 마시고 이 시원한 실내 환경에서는 얼음 음료를 좀 피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이유로 아침에 탈수 방지를 위해서 물을 2잔을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에도 냉장고 물보다는 정수물, 상온에서 있었던 물을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같이 합쳐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뇌출혈 증상과 뇌경색 증상을 다 알아야 되는데요. 뇌출혈과 뇌졸중이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건데 뇌출혈과 뇌경색이 비슷한 증상은 뭐냐면 70%는 반신마비, 오른쪽 마비나 왼쪽 마비로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쪽 편마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반신마비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반신마비 이런 게 아니고 오른쪽 반신마비, 왼쪽 반신마비 이런 게 나타났다. 아니면은 15%의 확률로 발음 장애나 언어 장애나 안면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상을 이렇게 찡그려봤는데 한쪽이 안 찡그려지고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말초신경성 구안화사라고도 표현하는 안면신경 마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쪽이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한쪽 신경의 마비다 이러면은 그때는 뇌경색 확인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음할 때 잘 안 되거나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 예를 들면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환자 물어보면 하요 이렇게 혀도 잘 안 움직이고 입술도 잘 안 움직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발음 장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말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발음 장애나 언어 장애가 왔을 때에도 뇌경색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3시간 이내에 빠르게 응급실에 와가지고 뇌경색 여부, 뇌출혈 여부를 확인을 하고 요거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뇌출혈이면 혈압을 낮춰주든지 해서 악화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3시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뇌출혈에서만 특징적인, 뇌경색에서만 특징적인 증상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심한 두통이 일어나는 그런 뇌졸중이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 중에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번개가 치는 듯한 두통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망치로 머리를 친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심한 두통인 경우에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머리 가장 안쪽에 있는 혈관이 펑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어떤 한 분의 이 혈관 꽈리를 진단을 해서 신경외과 진료를 의뢰를 한 게 있는데요. 이 혈관 꽈리라는 거는 혈관이 압력을 받다 보면 우리 자전거 타이어 혹시 보셨으면 옛날 타이어 보면 바깥에가 이렇게 좀 돌 밟아서 찢어지면 안쪽에 있는 타이어가 이렇게 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나 이런 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자전거 타이어나 이런 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혈관 꽈리와 굉장히 비슷한 기전이에요. 바깥에 혈관이 손상이 있으면 안쪽에 있는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혈관에 압력이 계속 주어지게 되면 이 혈관 꽈리가 점점 커져요. 7mm 이상부터는 혈관이 터질 가능성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코일을 넣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치료가 안 되고 그냥 커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2cm가 넘어가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뇌를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치료를 해줍니다. 17시간 걸리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이런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이 지주막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 급격한 두통을 겪으면서 의식을 잃고 이제 쓰러지게
떨어지게 되고 구토를 하면서 경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소에 두통이 있거나 자주 어지럽거나 하신 분들은 머리 혈관 검사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출혈성 뇌졸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도 이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반신마비나 이런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뇌경색 중에서는 드문데 뇌출혈 중에서는 의식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두통 말고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뇌출혈이 생겨서 양이 늘어나면 뇌의 반대쪽까지 밀면서 뇌관까지 밀게 되면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완전히 응급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인공호흡기를 달고서 CT를 찍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상, 한쪽 팔다리 마비나 아니면 이런 안면 마비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사라졌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시 있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뇌 한쪽이 허혈이 왔다가 다시 개통이 된 거죠, 저절로.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을 와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하든지, 만약에 입원 치료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피를 묽게 하는 약물을 쓰고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응급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일주일 이내에 이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50%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과성 허혈 발작, 한쪽 팔다리 마비가 왔다가 풀렸다, 그러면 즉시 진료를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두통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뇌혈관 질환에 의한 두통, 그중에서 특히 뇌혈관 꽈리에 의한 두통과 사실 잘 감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한국인 기준의 통계에 보면 80% 정도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겪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두통은 한 번씩은 겪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감기 걸렸다가 약간 바이러스성 뇌염이 오면서 두통이 왔다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올라가서 두통이 온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머리 부딪히는 거는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편두통이라든지 뭐 군발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두통 양상들이 있거든요. 근육의 두통, 그다음에 혈관의 두통, 이런 것들이 머리의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사실 뇌 실질 자체, 이 신경 조직 자체는 두통이 없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 안에 출혈이 생겨도 아프지가 않아요. 막혀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혈관이 자극을 받거나 뇌막이 자극을 받아야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통은 별빛이 보인다든지 번쩍이는 그런 두통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급격하게 심한 두통, 진통제를 복용해도 호전이 없는 두통인 경우가 이런 혈관 두통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터진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극심한 두통, 뭐 번개가 쳤다든지 뭐 망치로 내리쳤다든지 이런 두통을 얘기를 하는 경우 있지만, 그 전에라도 눈앞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통제를 먹어도 호전이 없는 두통이다, 이러면 혈관성 두통을 생각을 해야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뭐 편두통 자체도 눈앞이 번쩍이는 증상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일반 두통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결론은 진통제를 복용해도 호전이 없는 두통이면 머리 혈관 검사를 꼭 한번 해보셔라. 신경과 내지는 신경외과 가가지고 CT 중에서 조영제 CT 내지는 MRI 중에서 MRA라는 검사를 해봐야 혈관의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피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방 음식 중에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마가린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은 잘 안 쓰지만 뭐 쇼트닝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 지방, 혈관의 염증 반응을 굉장히 급격하게 일으키는 지방 성분이 들어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음식 중에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튀김류. 치킨을 뭐 하루에 50번, 100번 튀기는 그 기름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튀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분식점에서의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튀김류들은 고온에서 식물성류를 오랫동안 가온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저절로 트랜스 지방이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방들을 절대로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가공 식품을 제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초가공 식품이 뭐냐면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포장돼서 나오는 것들 대부분이 이제 초가공 식품입니다. 뭐 젤리라든지 과자라든지 음료수도 포함이고요. 음료수 중에서 가당 음료수들, 뭔가 많이 먹게 만들기 위해서 성분을 배합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초가공 식품인데요. 요즘은 그런 음식들이 너무 넓게 다 다양해져 가지고, 예전에는 사실 집 앞에 있는 베이커리, 빵집을 가면 직접 빵을 구워서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유랑 설탕, 계란으로 만든 진짜 좋은 빵인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체인점화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베이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은 그 안에 성분들을 보면 그냥 설탕, 뭐 우유, 계란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외에 뭐 효모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죠. 소금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뭐 방부제라든지 변성 전분이라든지 색소라든지 이런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들 그거 하나하나는 다 쓸 수 있다고 허락을 받은 거긴 하지만 그게 합쳐져서 배합을 일으켰을 때 우리 몸에서 많이 먹게 만들고 계속 먹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그런 배합들을 한 거. 이런 게 이제 초가공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빵집에 가서 빵을 골라도 좋은 빵을 고를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빵이 아니라 초가공 빵들을 고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공장형으로 표장된 음식들을 피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먹게 만들고 그다음 중독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몸 안에서 유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벽에 있는 방어막을 다 녹여버린다. 유화제가 뭐냐면 우리 비누 같은 성분이거든요. 비누가 왜 필요하냐면 아니 음식에 비누를 왜 넣어? 그럴 수가 있는데 물과 기름은 원래 섞이지 않잖아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음식 안에서 그걸 섞이게 만들려면 유화제라는 비누 성분이 필요해요. 비누 성분이 들어가면 그게 잘 섞이면서 이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기름이 따로 뜨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음식들은 유화제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포장된 음식들은. 그래서 그런 유화제들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들도 녹여버리겠죠? 근데 그 지방들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대장의 대장벽에는 우리 유익균들이 만든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해균들의 외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이 유화제들이 다 녹여버리면 우리 그 소장에 있는 육모막 세포에 이 외독소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게 대장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도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혈관 건강에서도 초가공식품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지방 다음으로 초가공식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음식들은 뭐가 있느냐? 좋은 음식들은 일단은 내 몸에서 혈관 건강을 좋게 만드는 음식들이 되겠죠. 그러려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초록색 채소 중심의 식단과 그다음에 현미밥 중심으로 식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거 외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초록색 채소랑 이 현미밥이 좋은 이유는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칼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이유 중에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초록색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칼륨 성분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탈수를 방지하고 나트륨을 효율적으로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나나를 먹으라든지 아니면 과일 종류 중에서도 껍질째 먹으라든지 아니면은 초록색 채소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무기질,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탈수 방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비타민과 같이 당대사의 조효소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칼륨을 충분히 여름에는 보충을 해주는 게 좋다. 다만 칼륨을 복용하는 거는 주의해야 될 분들은 있습니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투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서 콩팥이 제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칼륨이 너무 많은 음식, 현미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칼륨을 배출을 못 해가지고 심정지나 심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 기준으로 혈류량을 정상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미 같은 귀리 같은 퀴노아 같은 이런 통곡물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껍질에 들어있는 비타민 무기질도 도움이 되지만 혈관 벽에 있는 기름 성분들을 습착하는 그런 섬유질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리나 퀴노아, 그다음 현미에 있는 그런 껍질들은 사실 당분 외에 우리가 껍질을 째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당분 외에 무기질, 그다음에 섬유질, 항산화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현미나 귀리, 퀴노아에도 이 껍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물질들이 이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소 성분들을 잡고 배출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우리가 섬유질 하면은 식이섬유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물에 녹는 식이섬유 외에도 불용성 섬유질도 우리 변을 잘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런 역할에서 불용성 섬유질도 같이 먹는 게 좋고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습관, 곡류에서의 껍질 말고도 채소 말고 과일 같은 경우도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 먹으라고 하면 뭐 사과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껍질을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과는 당연히 껍질째 먹는 거고 그 외에 뭐 참외 껍질째 먹어보셨어요?
요즘 참외 맛있게 나오죠. 참외도 겉에 잘 씻고 껍질째 잘 씹어 먹으면 충분히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과일이고요. 그다음에 토마토도 뭐 채소라고도 할 수 있지만 껍질째 먹고 있고, 그 외에 뭐 키위라든지 이런 것도 뭐 골드 키위 같은 경우는 껍질째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연습해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포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유명한 블루베리, 이런 것들도 껍질째 먹는 과일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셔서 이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당분만 먹는 게 아니라 껍질에 있는 섬유질과 그다음에 무기질, 비타민들을 같이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귤이나 이런 것도 잘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항산화 물질로 유명한 비트나 아니면 마늘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는데요. 혈관을 넓혀주는 성분으로 질소 성분이 있습니다. 일산화질소가 있는데, 우리가 일산화질소는 응급실에서 쓰는 성분이거든요. 우리가 응급실에서 심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발생한 질환, 협심증일 때 혀 밑에다가 약을 넣어줍니다. 그게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인데요. 요거의 성분이 일산화질소예요.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흡수시키기 위해서 혀 밑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산화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비트와 그다음에 이제 마늘의 알리실산, 이런 것들이 그런 일산화질소 성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비트와 마늘도 추천을 드리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초록색 채소들도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긴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지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혈당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혈압도 중요하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 혈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같은 경우는 심장 혈관이 대동맥에서 심장이 꽝 하고 짜주면 이 시스톨릭 혈압, 수축기 혈압이 간 다음에 이완될 때 이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으로 혈액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뇌로 가는 혈관은 대동맥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혈관들이 머리로 가는 혈관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혈관들이 다 뇌혈관으로 가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을 직접적으로 받는 혈관들이에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너무 높으면 머리 혈관들이 쉽게 터지죠. 다른 혈관보다 머리 혈관이 먼저 터집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고혈압을 진단받으신 분 중에 혈압약 평생 드시기 싫다고 혈압약을 안 드시고 그냥 혈압이 높아질 대로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압이 계속 높아져 있으면 혈관이 벽이 계속 손상을 입게 되고요. 그러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관의 이 수축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쉽게 막히기도 하고 쉽게 찢어지기도 합니다. 뇌혈관이 찢어지는 게 뇌출혈이고요. 대동맥궁 자체가 찢어지는 게 대동맥 박리라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랑 제일 혼동되는 질환이죠. 가슴이 아파서 왔는데 등으로다가 이상한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혈관 CT를 찍어보면 간혹 가다가 대동맥 박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봤던 환자 중에서도 대동맥 박리가 있었어요. 이 대동맥 박리 환자는 응급으로 수술을, 심장부터 시작되는 이 대동맥궁을 다 바꿔주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이 가능한 그런 몇몇 안 되는 그런 흉부외과 전문 팀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50%가 사망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혈압약이 먹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으면 혈압약을 일단은 쓰시고 그다음에 혈압약이 없어도 되는 정도로 내 몸의 식습관을 바꾸어서 혈압약을 끊을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뇨는 혈압이랑 다르게 혈관이랑 왜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반복이 되면 이 혈관 내피가 손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혈관 내피는요, 높은 혈당보다 높았다 낮았다 반복되는 이 혈당 피크가 더 내피를 빠르게 손상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면 거기에 지방질들 중에서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포함해서 이런 중성지방들이나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으면서 혈전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혈관 내피가 잘 살아있는 게 중요한데, 이 혈관 내피를 살리는데 혈당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다라고 진단이 나왔으면 당뇨약을 먹으면서 혈당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약이 없어도 될 정도로 내 생활 습관을 빨리 바꿔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혈당을 빠르게 높이고 낮추지 않으려면 당뇨약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이 높아지고 낮아지지 않으려면 어떤 게 중요하느냐. 제일 먼저는 먹는 종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당 가공당이라고 부르는 당만으로 이루어진 식품 같지 않은 식품들은 우리가 뭐 빵, 떡, 면으로 대표되죠. 밀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맛있는 성분들을 배합해서 먹는 거잖아요. 이런 가루로 된 음식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특히 액체로 된 당이 또 있죠.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음료수.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수, 우리 커피 마실 때도 액상과당 몇 번째 넣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데다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에 더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혈당이 엄청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뇨가 아니신 분들도 연속 혈당기로 재보면 음료수 마시면 200을 쉽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고 천천히 내려가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음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이나 단순당, 가공당, 음료수를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되고요. 천천히 혈당이 오르는 음식들, 자연식품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껍질째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 쉬지 않고 그냥 입에 우겨 넣으면서 빨리 먹는 습관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물론 췌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고 했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완전히 물이 될 때까지 씹은 다음에 침과 섞인 상태에서 내려보내야, 그래야 소장에도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 거고 위에서도 무리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소장에 내려갔을 때 소장에서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최소한 30분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먹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40분까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분을 내가 채워서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숟갈 먹고 좀 숟가락 놓고 꼭꼭 씹어서 다 물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넘기시고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되어야 30분 동안 먹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40분, 1시간 정도 천천히 먹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고요. 그다음 식사 후에 10분 이내로 움직여야 됩니다. 계단을 통해서 걸어서 움직이는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햇볕 받으면서 산책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천천히 식사를 한 다음에 식사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라면 30분 정도는 식사를 하시고 30분 정도는 천천히 바깥을 걸으시는 게 좋겠죠. 걸으실 때 또 음료수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커피 시켜가지고 또 당 넣어서 들고 다니지 마시고 물 들고 물 천천히 마시면서 걸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혈당 피크가 안 만들어지고 서서히 내려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혈관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자는 자세는 명확합니다. 어떤 자세냐면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는 잘 안 쓰지만 수술실에서는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폐에 도움이 돼서 엎드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는 엎드렸을 때 폐에 산소가, 물이 만약에 찼다고 하더라도 산소가 더 많이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앞쪽보다 뒤쪽이 더 넓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는 기도가 완전히 잘 확보가 됐을 때, 인공호흡기 달고 있을 때, 그럴 때에만 그런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때는 어떻게 자요? 이렇게 자요? 아니죠. 이렇게 자죠. 고개를 꺾고 잡니다. 그러면 기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깰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자도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골이나 이런 게 생기면 잠을 깊게 못 자고 깨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잘 잔 것 같지 않고 비몽사몽하고 이러면서 다음날 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수면 무호흡증 내지는 코골이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목에다가 베개를 받치고 기도를 확보한 채로 똑바로 자는 게 가장 좋고요. 차선책은 옆으로 자는 게 가장 좋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엎드려 자서 고개를 꺾고 자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산소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 그리고 혈관이 혈액을 보내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산소를 조직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노폐물을 가져오기 위해서죠. 근데 산소를 보내는데 이 산소를 보낼 때에 일단 기도에서부터 산소가 안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산소를 폐를 통해서 혈관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자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똑바로 잘 때에도 이 베개는 목에다 베야 된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에다 베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골이나 이런 것들이 덜 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목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개를 머리에만 베면은요, 목 근육은 자는 동안 계속 힘을 주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목 근육이 뻐근한 채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목베개 자기한테 맞는 걸 잘 찾으면 목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코골이도 덜하게 되고 푹 자게 됩니다.
그리고 목 근육도 이완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어깨 아픈 게 없어지고 이렇게도 돼요. 근데 오랫동안 목을 이렇게 힘을 주고 산 특히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 근육이 완전히 딱딱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목베개를 베려고 그러면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근데 이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습관이 되면 목 근육이 이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적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완전히 목 근육이 굳어가지고 베개를 높게 베셔야지만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방법은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젊으신 분들일수록 목베개를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기도를 열고 주무시는 그런 습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되는 게 비만인데요. 이 기도 안쪽에 이제 지방 조직이 찰수록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코골이가 심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비만을 해결해 줘야 또 기도가 유지가 되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고 혈관 건강이 개선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1등 사망 원인이 현재 암입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선진국들은 보통 대부분 심혈관 질환,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암이 두 번째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암이 1등인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암이 검진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가 의료가 좋은 나라잖아요. K의료라고 해서 의료가 좋은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검진이 많이 돼서 진단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암으로서의 진행되는 그런 어떤 늘어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젊은 20대 30대에서 대장암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5년 동안 20년도에서 25년도 사이에 대장암이 81.6%가 늘어났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110%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어요. 심각하죠. 그만큼 우리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같은 이유로 암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의 가장 초기 증상, 공통적인 초기 증상이 있어요. 공통적인 초기 증상은 암세포들은 당대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대사나 단백질 대사를 별로 안 하고 대사라는 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지방산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이 적고 당으로만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펫CT라고 그래가지고 당분을 몸에다가 주사를 하고 그 당에다가 형광물질을 묻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암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검사인데 이런 검사가 가능한 이유가 암 조직들이 당분을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당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몸의 에너지 대사를 유산소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산소가 있음에도 무산소 대사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산소 대사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 몸의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가 없을 때에 대사를 하는 과정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대사가 되면 우리 몸에 36ATP가 만들어져야 될 산소 대사가 아니라 2ATP밖에 못 만드는 무산소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엄청나게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전신 피로감이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특별히 하지도 않았는데 엄청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간 수치도 봐야 되지만 암도 검색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또 갑상선 검사나 이런 호르몬 검사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과에서 그게 다 가능하니까 심한 피로감이 있으면 꼭 확인을 내과에서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통적으로 오는 게 체중 감소입니다.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암세포들이 그러다 보니까 암 조직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내 몸에서 많은 당분 에너지들을 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세포들이 당분이 모자라게 되면서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내 체중의 10%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면 식사가 바뀌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똑같은 이유로 갑상선이나 호르몬 문제가 아닌지 아니면은 간 문제가 아닌지를 동반하면서 암이 숨어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암에서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암이 전이가 될 때 가장 잘 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림프절인데요. 림프절은 다른 내부 장기와 다르게 만져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목에 있는 림프절들이 가장 잘 만져지고요.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 특히 유방암과 관련해가지고 겨드랑이 림프절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림프절들이 커진다. 아니면 여기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들이 커진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혹시 단순 감염이 아니라 이게 커졌다가 일주일 이내에 작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 점점 커진다 이러면 암에 의한 게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들에 대한 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암종별로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폐암이라고 하면은 지속되는 기침이나 그 다음에 흉통,
어디가 통증이 있는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통증이 있다. 이런 것들도 찾아봐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경우는 검은 변이나 혈변이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소화불량 같은 경우도 그런 특징이 될 수가 있고,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가 없던 당뇨가 생긴다든지 황달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암종별로 다른 특징들의 초기 증상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인구에서 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장암은 지금 현재 5년 사이에 81.6% 늘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 사실 이제 코로나랑 이런 뭐 백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물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런 외부 물질들을 반응을 하는 게 전신 만성 염증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물질이든 외부 물질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 인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 식생활에서 변화한 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바깥에서 먹는 외식이나 아니면은 배달 음식, 아니면은 초가공식품, 이런 라면이나 이런 것들로다가 끼니를 때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식재료를 사와가지고 같이 만들어 먹고 한 식탁에 앉아 먹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게 되면서 집안에서 그냥 혼자서 먹다 보면 사실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간편식을 많이 찾게 되죠. 그러면은 간편식이라는 게 다 보면 편의점에서 사는 음식들이나 아니면 배달 음식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이나 아니면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만드는 배달 음식들은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그런 음식들과는 다른 음식들이 되어버립니다. 생긴 건 똑같죠. 생긴 건 똑같은데, 예를 들면 똑같은 피자라도요, 내가 우리 집에서 도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거기다 치즈를 얹어가지고 양파, 피망 같은 거 올려서 구워 먹었다. 이러면 그건 초가공식품이 아닙니다. 밀가루는 들어가 있을지언정 다른 뭐 유화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색소라든지 이런 것들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죠. 밀가루는 있을지언정.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외부의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집에서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냉동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도우에다가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걸 많이 먹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더 사 먹게 만들기 위해서, 보존을 늘리기 위해서도 거기에 첨가제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변성 전분이라든지 무슨 잔탄검이라든지 무슨 검 이름 뒤에 붙은 것들 많아요. 뭐 유화제 성분이라든지 무슨 색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보존을 늘리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먹게 만들어서 내가 먹은 거를 잘 못 느끼게 하기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랑 초가공식품들 먹으면 계속 먹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우리 먹방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먹방 먹을 때 자연식품으로 먹는 거 봤어요? 자연식품으로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배부르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초가공식품으로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은 거를 뇌가 잘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성분들이 그런 적절한 배합으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초가공식품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런 초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이 5년 사이에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더 이제 편의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간편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런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샌드위치도 마찬가지. 샌드위치도 똑같이 내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재료를 넣어서 먹었다. 그러면은 초가공식품이라고 할 게 없죠. 그런데 거기에 각종 성분들이 들어가서 썩지 않게 만들고 많이 먹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이 초가공식품입니다. 또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예를 드는 뭐 햄버거라든지 뭐 피자, 치킨 이런 것들도 음료수랑 같이 먹을 때, 음료수랑 같이 먹으면은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이런 거 느껴보셨죠? 음료수 아니고 물만 같이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음료수랑 먹으면 달고 짜고 매운 거를 같이 3종 세트로 먹게 되면서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합에 의해서 많이 먹게 만드는 겁니다. 초가공식품의 어떤 정의와 부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대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 얘기하다 갑자기 대장 건강이 왜 나오나 할 수가 있는데 대장 건강이 암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유화제나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대장에 있는 벽들을 다 망가뜨리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 이런 세균 독소들이나 유해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서 이 혈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 혈관의 염증을 전반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전반적인 염증이 혈관을 좁히게도 만들고 세포 조직에 산소가 못 들어가게도 만들고 체온을 국소적으로 낮추게도 만들고 젖산이 쌓이게 해서 산증도 만듭니다. 이런 게 암이 가장 좋아하는 암의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 캔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암세포들이 더 쉽게 자랄 수 있게 되고 그런 세포들을 우리 면역세포들이 가서 잡을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강국식품을 꼭 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 당뇨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까? 췌장은 인슐린을 베타세포에서 분비를 시키는 장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소화 효소들, 세 가지를 다 소화하는 효소들을 분비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리파제, 아밀라제, 펩시다제 이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다 분해하는 효소들이 들어있는 유일무이한 장기예요. 우리가 침에는 아밀라제가 들어있다고 하죠. 이 아밀라제가 당분을 분해를 하고요. 탄수화물을 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담즙에서 나오는 담즙산이 그다음 지방을 분해를 하는 걸로 유명하고 이렇게 각각의 효과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장기가 췌장입니다. 입에서 침이 충분히 발휘가 되어야 췌장이 이 아밀라제, 리파제를 덜 배출을 하게 되고요. 위에서 충분히 천천히 먹어서 단백질들이 다 소화가 되어야 이 췌장에 있는 펩시다제가 이제 쉬게 되는 거고 담즙이 충분히 짜져서 담즙산이 나와야 지방이 잘 분해가 되어서 췌장이 쉬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급하게 빨리 먹거나 안 씹고 먹거나 아니면 빨리 흡수되는 음료수들을 같이 마시거나 이렇게 되면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췌장염증이라든지 술에 의해서 생기는 만성췌장염이나 이런 것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만성췌장염 이런 것들이 췌장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췌장의 얘기를 할 때에는 당뇨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초가공식품 같은 그런 단순당 가공당을 피해서 당뇨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음료수 같은 거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술을 피해야 되고 이런 췌장염을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억누를 정도로 가장 중요한 암의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췌장암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놓고 뭐가 더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가 췌장암의 40%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모든 암의 30%의 원인을 차지하고요. 평균 모든 암의 30%, 그다음에 남성 폐암의 90%, 여성 폐암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모든 암에 중요한데 췌장암에서 40%나 됩니다. 그래서 담배만 끊어도 췌장암에서 40%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암에서 30% 멀어지는 거고요. 그만큼 담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술 같은 이런 알코올이 5%를 차지합니다. 모든 암의 5%. 근데 췌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서 15%에서 20%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당뇨를 피하는 게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은 참 어려운 게 이렇게 우리나라 암 치료가 잘 발달된 이런 환경에서도 췌장암 5년 생존율이 15.6%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고 또 췌장암이 진단이 됐을 때 수술 치료가 가능할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췌장은 진단이 됐을 땐 이미 늦은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특히 이 예방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예방하려면 당뇨가 예방되어야 되고 술과 담배가 끊어져야 되고 이건 앞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당 피크를 이루는 습관, 빨리 먹는 습관, 초강식품 먹는 습관을 피해야 되고 운동 습관을 충분히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췌장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마음 습관인데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췌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췌장에 있는 그런 베타세포들에 있는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도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예를 들면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면 미세 혈관들을 다 수축을 시켜요. 그랬을 때 췌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에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도 중요하다.
잠 푹 자고 충분히 주무시고 명상할 줄 아는 것도 췌장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아찌랑 젓갈류는 사실 췌장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염분과 그다음에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된 성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위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이 위암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젓갈류와 이런 장아찌가 우리 위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았고 지금도 높죠. 그런데 대장암이 지금도 문제가 돼서 위암 얘기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위암 고위험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기 때문에 전 인구의 1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내시경에서 양성이 나오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위암 발병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암이 생기는 이유 중에 우리가 내시경 해보면 매운 음식, 짠 음식, 뜨거운 음식도 많이 먹으면서 식도와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식도암의 원인이기도 한데 위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위가 이런 위염을 오래 겪으면 나중에 가면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는 걸로 바뀌거든요. 위축성 위염 다음에 장상피 화생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가 되면 위암의 발병률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건 뭐냐면 위벽이 위산이 제대로 나오는 상태가 안 돼가지고 이 장에 있는 담즙산이나 이런 것들이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면 소장처럼 변성이 됐기 때문에 암의 발병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천천히 먹는 습관, 그다음에 초과공식품 같은 거 안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짠 음식, 짠지라든지 젓갈류를 피하는 것도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우유랑 요거트 하면 건강식품이고 완전식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우유를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너무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유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유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다른 다양한 성분들도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먹을 게 부족한 상황이면 우유는 좋은 영양식품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채소 중심으로도 과일 중심으로도 그다음에 전곡류 중심으로도 먹을 게 많을 때에 일부러 우유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우유는 하루에 한 잔 이하로만 먹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암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우유에는 IGF-1이라는 그런 인슐린 성장 팩터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장 호르몬이랑 비슷한 역할인데 이게 암이 있는 환자에서 암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를 너무 다량 마시는 거는 피해야 되고요. 하지만 통계로만 보면은 우유는 대장암을 줄이는 걸로도 되어 있습니다. 암별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대장암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낮추는 걸로 돼 있어서 한 잔 정도까지는 유제품은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잔 이하로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제품은 또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가공 우유는 예외로 해야 됩니다. 우리 가공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당뇨에도 안 좋고 암에도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공우유는 빼야 되고요. 신선한 생우유 아니면 저지방 우유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요거트 같은 경우도 당분이 들어있는 요거트가 너무 많죠. 우리가 요거트는 무가당 요거트나 저지방 요거트나 무가당 요거트나 아니면은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로 먹었을 때에는 한 잔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가당 들어있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요거트나 우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 답이 한번 나왔는데 천천히 먹는 습관, 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습관, 장이 살아있게 만드는 식습관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채소 중심으로 식사, 껍질째 먹는 과일 중심으로 식사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항산화 물질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은 대사를 할 때 에너지를 만들 때 활성산소라는 걸 만듭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에 세균을 죽일 때 백혈구와 함께 세균을 죽일 때의 무기로서도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내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내 세포가 변성하게 만드는 효과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암세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애주느냐? 거기 쓰이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인데요. 항산화 물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든지 뭐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우리가 얘기하죠. 뭐 마늘의 알리신이라든지 양파의 퀘르세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항산화 물질로서 작용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모자란 전자를 세포에다가 주는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중화가 되면서
그 해독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주는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려면 천연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컬,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다양한 색깔의 색소 물질들이 들어있는 우리가 외부에 넣는 색소 말고요. 자연이 만든 색소들을 먹었을 때에 그런 성분들이 몸에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 파프리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브로콜리나 아니면 가지 이런 다양한 색깔들 이런 음식들을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식습관 중에서도 몇 가지 짚을 게 있는데요. 일단은 고기 종류를 먹을 때에도 식습관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할 때 가공 육류는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햄, 소세지, 그다음에 베이컨 이런 것들은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 물질로도 등록이 돼 있을 정도로 유명한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육류를 먹는다고 할 때 햄 종류나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요. 붉은 육류는 먹으려면 조금만 먹고요. 하루에 50g 이하 정도로 조금만 드시고 드시려면 삶거나 쪄서 드셔라. 수육이라든지 아니면 족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쌈이라든지 이런 걸로 드셔야지 샤브샤브라든지 이런 걸로 드셔야지 불에 직접적으로 태워 먹는 거는요. 헤테로사이클릭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1군 발암 물질들로 유명한 그런 물질들을 고기 바깥에다 덕지덕지 붙여서 먹는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직화로 먹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끓이거나 삶아서 찌거나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해야 암으로부터 멀어진 육류 식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튀기는 것도 안 됩니다. 튀기는 것도 고온에다 튀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는 꼭꼭 씹어서 최소한 30번 이상 50번에서 100번 정도 꼭꼭 씹어가지고 침이 충분히 나오게 해서 먹어야 췌장도 쉬게 하지만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항산화 물질들이 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습관에서 식습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운동 습관 다음에 잠 습관이거든요. 운동은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미국 암학회에서도 발표한 암을 예방하는 식생활 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라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보면 하루에 30분 이상 내지는 일주일에 3번 50분씩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50분에서 한 300분 정도를 숨찬 정도로 우리 맥박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130에서 150 이상 될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뛸 정도로 뛰는 거 그런 것들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단 오르기라든지 러닝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해줘야 몸에서 운동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이 암을 예방해 주는 효과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몸에 있는 세포들의 산소를 직접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효과가 있죠. 혈행은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서 조직에 산소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많이 붙으려면 호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혈행이 빨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둘 다 해주는 게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조직 끝에 산소가 공급이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노폐물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젖산이라든지 이런 발암성 노폐물들을 다시 한번 제거를 하고 배출을 해주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잠 건강, 이런 마음 습관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잘 때에 이 노폐물들을 많이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의 노폐물들, 쌓이는 질환이 대표적인 게 치매잖아요. 이런 치매에서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몸에서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치매가 덜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타우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인 게 제거가 되려면 밤에 잠을 충분히 푹 자고 글림파틱 시스템이 자유롭게 노폐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잠을 충분히 푹 자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핸드폰, 요즘 핸드폰을 옆에다 두고 자다가 잠깐 깨가지고 알람만 확인할까 이렇게 봤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릴스나 아니면 유튜브에 쇼츠 봤다가 2-3시간 날리는 분들 많죠. 이런 게 다 우리 몸에서 잠을 박탈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핸드폰 당연히 알람 맞춰놓고 멀리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람 울리지 않도록
자는 시간에는 방해 방지 모드 이런 거 해두셔야 되고 카톡 울리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는데 목베개 같은 거 베가지고 기도가 잘 이완이 되게 해서 호흡이 잘 되게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깜깜하게 잘 둬서 잠을 깊은 수면을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부가 같이 잘 때는 사실은 침대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이 뒤척이거나 아니면 코골이를 해가지고 옆에를 깨게 만드는 거는 사실 잠에는 박탈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이가 좋은 것도 좋지만은 침대는 붙어 있더라도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잠을 푹 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암과 관련되는 그런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효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을 푹 주무시는 그런 연습과 습관과 환경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식차례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들을 열심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말씀들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내 습관으로 체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도 사실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5년 동안 푸시업을 잘 못했는데요. 푸시업을 100개를 매일 동안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험을 하면서 운동 습관이든 식습관이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웹 앱인데요. 그래서 홈페이지 헤비스쿨이라는 데 가시면 이 앱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식습관, 내가 뭘 먹었는지 사진 찍어서 올리고 AI가 분석을 해줍니다. 잘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그다음 운동 습관, 내가 동영상과 사진으로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를 올리고 그다음에 잠 습관, 마음 습관, 명상 습관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올리면 그걸 같이 보면서 응원을 하고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헤비스쿨에 오셔가지고 자기 식습관, 운동 습관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식채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